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례적으로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방구석 아가리 파이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아가리 파이터니까. 하지만 뭐 제 방송을 뭐 한 달 반 정도 보신 분들은 그래도 뭐 느끼셨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약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자, 그런 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힘들어서 그냥 계시는 분들도 쉬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일을 해라. 정말 지금 위기는 본격적인 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번에 발언을 보니까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100% 비슷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과거 하는 총재랑 좀 다른 게 뭐냐고 하면, 이분이 보면 좀 인사이트가 다른 분들보다 좀 좋으세요. 좋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과거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인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창용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25일 날 금통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고, 그 직후에 기자간담회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제에 와 있다. 검은색입니다.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 큰 추세에서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 있는 현실이고 이제 못 벗어난다는 거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5년, 10년 뒤에는 노후 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입니다. 원래 그 기재부, 그리고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든가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사실상 대한민국 수장 아니겠습니까? 경제수장. 근데 보통 이런 경제 관료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표현을 가급적 안 씁니다. 이분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그게 각 경제 주체들한테 나쁜 시그널로 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웬만하면 안 씁니다. 굳이 쓴다고 한다면 조금 애둘러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직설화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아마 제가 이분 인터뷰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답답하셨나 봐요. 엄청 답답하셔가지고 속마음을 많이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장기 저성장은 와 있다.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원인 자체는 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출산 고령화. 저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 보거든요. 이거를 이유를 드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지만 5년, 10년 뒤에는 노후 빈곤이 본격적으로 더 문제가 될 거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율 같은 경우도 전 세계 1위죠. 그런데 5년, 10년 뒤면 노인이 급증합니다. 초고령화로 지금 들어가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지금 GDP 대비해서 정부 국가 부채 비율이 260%까지 간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부담을 떠넘긴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를 떠안은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처럼 할 수 있느냐?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준기축통화예요.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이 많은 나라예요. 대외 순자산이 많습니다. 투자한 게 이미.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증세를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국채 발행을 했을 때 국채 그 채권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환율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수입 물가도 문제가 생기고 수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출 국가에서 환율이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은 것도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세를 각오해야 됩니다. 일본 모델로 못 갈 거예요.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는 시작됐습니다.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그리고 장기 저성장력, 이게 지금 일본이 30년 지났죠. 그리고 일본이 아직까지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뭐 벗어나는 거 아니냐는 뭐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일본은 못 벗어났다고 봅니다. 아직 벗어나기 힘들어요. 힘들고 일본이 30년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비슷하게. 일본이 그렇게 이제 장기 저성장을 갔던 이유도 뭐냐고 하면, 일본이 잘 나갔을 때 돈을 벌었었던 뭐 전자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수출품들을 한국이 가져왔죠. 일본의 많은 먹거리를. 근데 일본의 많은 먹거리를 한국이 그동안 가져와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20, 30년 동안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이 빼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빨리 못 구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2차 전지가 좀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해결하려면 노동, 연금, 교육, 이것을 포함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의 문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논의마다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게 사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할 말은 아닌데, 이게 좀 정치적인 발언도 있는 거죠. 전 정권도 안 했습니다. 전 정권은 아예 시도 자체도 안 했고요. 현 정권은 계획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국민, 국가, 후대를 위해서 이거를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공급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익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거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회적 대타협을 하려고 하면 이미 논의가 활발하게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요,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또 내년에 총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 정부에서는 3대 개혁을 이걸 내밀었어요. 개혁 과제라고 이야기 이미 했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이라고. 하지만 지금 진행이 아예 못하고 있잖아요. 의석수도 물론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정 지지율도 낮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치 상황이 극한 대립인 상태죠. 좌우가.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 설령 이걸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공급자들이 지금 이익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협이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선거가 이어지다 보니까 매번 지금 때를 놓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개혁은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만약에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가 그때 바로 있었죠. 그거 끝나자마자 정권 초기에 바로 이거를 스타트를 걸었어야 돼요. 총선 1년 남은 전에서는 못해요. 만약에 한다면 현재로서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 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뒤는 또 대선이 또 가까워 오기 때문에 또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도 답답한가 봐요. 근데 이런 답답한 이야기 왜 했을까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연금개혁도 중요하다. 여러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민감하니 모수는 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냥 모양새만 냈다는 거죠. 저출산 노인 문제를 생각하면 이민, 해외 노동자 활용,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진척이 없다. 나라는 망해가고,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것 보면 답답해 죽겠다. 지금 경제 안 좋다고 나보고도 막 여기저기 압박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좀 더 올리고 싶기도 한데 하도 이제 경제가 안 좋다니까 나한테 막 이렇게 저렇고 나한테 압박을 넣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이런 개혁들, 이런 구조조정, 사회적인 대타협이 선행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 이런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한다고 한들 제대로 먹히겠냐. 이미 사회 구조가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되겠냐는 거냐. 아마 이런 속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한테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그래도 이창용 하는 총재가 사실 뭐 저는 조금 더 금리를 올렸으면 하는데 워낙 주변에서 압박이 많거든요. 기재부 쪽에서.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압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좀 이해는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도 알겠고 참 한편으로는 또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요 내용은 빼고 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 거 보면 하는 총재가 통화정책에 관심 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잘 쓴다고 한들 대한민국 구조가 이미 십창이 나 있는데 병신인데 결국 재정, 돈 풀어서 해결하라, 금리 낮춰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통화정책까지 부담을 준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재정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쟁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느냐는 구조개혁,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타협해 나갈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재정 통화 정책을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총재라서 할 말은 아니지만 통화 정책 말고도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선을 넘는 건데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 대한민국이 구조개혁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 구조가 완전히 병신이 돼가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고 이 앞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뭐 그중에 이제 어려호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예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뭔가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반도체 하나만 보면서 그동안에 안심하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통화정책을 펼치고 재정정책을 펼치고 그런다고 하도 정책이 안 먹히는 거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지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나가는가는 구조개혁, 이해 당사자들이 사회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 이 망가진 대한민국 구조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야단치지 마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물가가 높은 거라든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락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억울하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정치인들한테 하는 말이죠. 제발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하지. 왜 안 했냐. 이제 그런 거를 또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 볼수록 뭐냐면 늦었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 시대고, 지금 흥청망청 하시면 안 돼요. 흥청망청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약해야 되고요. 절약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위기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분들, 능력자분들은 저는 해외에 나가시는 것들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대한민국에 있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안정적인 직장 뭐 그런 분들이 갖추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술 같은 거를 배우든지 아니면 뭐 기술 이민을 준비하시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경고, 이거 정말 이례적인 경고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무시무시한 경고다. 즉 대한민국은 이미 구조가 망가져 있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 큰 추세에서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대응밖에 없다. 늦었다. 이거를 이제 경제수장 중에 한 명인 한은 총재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